발제를 맡은 민홍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이 이대로 좋은가 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처음에 이 발제를 맡아달라고 우리 김영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김영환 회장님께서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겠냐 이러시면서 신문 스크랩 한 거 3개를 보내주시면서 대충 이것만 요약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보지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막상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이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법률들이 입법이 되고 통과되고 또 논의가 되고 있길래 이런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5.18 광주민주화 운동특별법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그 다음에 제주 4.3 사태 특별법이 있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2개는 이제 통과가 됐고 하나는 논의 중이었는데 제주 4.3 사태법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뭐 보상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된 법을 기준으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발판, 논의합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기본 질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기경한 특별법, 앞으로는 이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법하고 남북관계 발전하는 법률인데요. 그 개정 제한 이유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게 제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쭉 내용이 길지만 요지는 요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련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니까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헌법 21조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이건 소위 그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속칭해서 부르는 건데, 이 제한사유에는 단지 그 대북전단 등의 탈포에 개발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것만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통일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로 인해서 적경지 주민들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유해가 있다. 그래서 그걸 금지해야 되겠다. 이런 통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 보면, 두 개의 균형을 보면 이 취지를 추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북전단 등이라는 개념과 살포를 매우 광범위하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지, 개연법 편기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 검열 금지에는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가치, 그에 대한 사상적 기초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에머슨이 정의하는 그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 수단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지배가 지닌 수단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차차로 그 사상 기초가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초창기에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 자유주의 전통과 공유주의 사상이 극한 이론인데, 진리를 발견하고 사상의 원리를 확인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었고요. 자, 아시다시피 이건 존 밀턴의 아레오플라스티카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국주의를 경험하고 나서 인간의 존엄의 기초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상적 기초를 찾는 게 있습니다. 사회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전원과 가치에 내재되어 있으며 인격의 자기 완성을 위해서 필수 보장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국민자치론은 그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초속으로서 자기 통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며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는 이 세 가지의 사상적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족 기본 질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표현의 자유가 언급이 되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늘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 본질적 가치라는 게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그 기본권의 실효 보장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민족 기본 질서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자유권으로서의 우월적 기회를 가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침해되는 그 지점에서 곧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 기본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특히 표현의 자유에는 명확성의 원칙과 침해 취소의 원칙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처음에 시발점, 우리나라의 시발점이 된 과거의 주된 논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과거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게 소위 그 이적 표현물의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및 취득에 대해서 그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찬양고무죄하고 동등하게 처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적 표현물을 만들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배포, 반포, 소위 학생들이 이걸 뿌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찬양고무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니까 항상 이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0년도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은 그 두 종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합헌이다. 이렇게 축소 해석하는 경우에만 합헌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요것은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제한시키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논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요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 헌법재판소가 주로 요걸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명확성의 원칙, 즉 합헌성 추정의 배제의 원칙이라는 것과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을 프레임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모이프 베이비니스라고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이것은 우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잘 보여주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무효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헌성 추정을 배제하고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일종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은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체수성, 법익균형성. 주로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비례의 원칙, 이평양의 원칙, 이렇게 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고,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그 원칙인데, 지금은 오늘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보다 또 새로운 이론이 미국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대략 100년 전이 되겠습니다. 홈스베 독관이 1919년도에 그 징집명령에 반대하는 팜플렛을 뿌리면서 징집을 거부하라는 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 여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사유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명백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긴밀성,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시간적 근접적 두 개가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 단지 위험하다는 경향을 가진다고 해도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리이고 현재까지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법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잠시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잉금지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제도성, 모비균형성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 형식 및 다른 방법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률 형식에 의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칙으로서 민주 기본 질서의 훼손이 없어야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은 현행 법률, 이게 뭐 민법, 형법 등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어떤 표현행위를 이런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구성 요건으로 설정해서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점이 밝혀져야지만이 그 새로운 입법 수단은 적합성을 갖게 된다. 그다음에 침해체도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기본 질서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제한의 정도가 가장 약한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침해체도성의 원칙이고요. 법익균형성, 인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효과가 명백해야 된다. 여기서 공익 효과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효과가 명백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 헌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법률에 들어가서 살펴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검토 방식은 두 가지 법을 따로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한 경위, 그 다음에 제한 이유의 내용, 검토 의견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에 살펴보고요.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그 밑에 이제 이 표현의 자유의 대상과 관련된 법리가 그리고 연방대법원 법리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여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사전 허가나 법률 금지의 위반 여부도 있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제한 경위하고 이유 주요 내용 중에 제한 경위를 보면 이게 작년 10월 27일 날 국회의원 175명이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법사위에 회부가 되었고 12월 8일 날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바로 의결되었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정부로 이송돼서 1월 5일 날 법률제 17,823으로 공포되었는데요. 이걸 보시면 제안으로부터 공포까지 3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또는 유관 변호사협회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법률 의견을 별로 듣지 않았고 그냥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제안됐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밑줄친 부분만 제가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현대사의 슬픈 역사다. 그리고 그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잘못된 역사 인식을 이 전파가 국론을 분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형법동의 처벌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처벌해서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 민주운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이하게도 우리가 이 제안 사유 중에 역사란 말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저희가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 이 순서에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특별히 이 날짜와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에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알겠지만은 전개한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그 뒤에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개한 또는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용어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재형법정주의에 적용되는 법률 용어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이 구성 요건이 너무나 불명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5.18 민주화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 금지는 물론 이 5.18 민주화 운동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벌 대상인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딱 하나를 특정해서 그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연 입법 체계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역사왜곡 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제도성, 법익 균형성 여기 네 가지 순서가 되겠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보면 소위 역사라고 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역사인식과 공론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그에 대항하여 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 유포이며 다른 생각은 잘못된 역사인식이고 이것을 말하고 쓰는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이 전파이며 통일된 공론에 대한 분열이라는 이런 전제가 우선 성립해야 되고 정부에게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쓸 권리와 그에 대해서 역사인식과 공론을 독점할 권리를 양보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동의했다는 가정이 성립돼야지만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전제나 가정이 모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거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해서 발령되었던 긴급조치 1호를 보면 죄송합니다. 책자를 잠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긴급조치 1호에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 책자에 여기 이 책자 32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총원하는 일체 행위를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비상국법회의 재판에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도 정부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서 피해자 구제수단과 가해자의 제대수단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소위 역사라고 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썼거나 말하거나 썼다고 해서 피해 발생이나 명예훼손 여부의 결과
뭐가 생기는 것은 묻거나 따지지 않고 곧바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동원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침해 최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초 개정안에는 그 네 가지 이제 긴급조치에 나오는 것과 같은 용어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전문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해서 부인 규정 왜곡 날조 이 부분은 최종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해 놓고 있었죠. 전개안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포섭 범위가 불특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타 법률에 의해서 정정보도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의 균형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표현 당시 우리가 설사 그게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우리 언제 그 2008 헌법 150조 결정에서는 이 표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들어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40년 전에 확정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고 정부 주장과 다른 사실, 즉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만 하면 곧바로 이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 당시 그런 유포하는 행위자는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단언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사람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입증이 다 마친 다음에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표현만 하기만 하면 곧바로 형사처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과도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곧바로 역사 왜곡 또는 국민 분열이라고 하면서 형사적 제재에 겁을 주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묵이 강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법의 균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여부에 대해서 과연 1987년 우리가 6월 항쟁의 결과 탄생한 헌법이 이제 34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30여 년 이상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지켜왔고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자유시장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역사인식과 국민의 독점을 허용할 만큼 취약하거나 또는 어리석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사 어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썼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국민이 그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확정적으로 갖게 된다거나 또는 국론이 분열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위험 또는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대상과 관련된 제한의 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 기본인데 연방 대법원은 언론 내용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위헌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베이스드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의견에 이르게 되면 미국은 그 독일과 대륙국제하고는 다르게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의견의 자유는 거의 무제한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의견은 없다라는 원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에서 언론의 시간, 장소, 방법이라고 해서 컨텐츠 뉴트럴 레귤레이션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제약을 허용하는데 다만 그 경우에도 다른 대체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허용된다면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특별법 제8조는 5.18 민주화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금지, 즉 표현의 내용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의 유포를 다만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견해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든 간에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진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곧바로 그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진실의 발견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를 판례이론을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좀 빠른가요? 좋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나요? 예, 조금만. 네, 남북관계 발전법은 제한경위, 검토 의견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작년 6월 달에 6월경에 김홍걸 의원 등 25명하고 성용길 의원 13분이 제안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쪽 논의가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남북관계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12월 1일 날 이게 소관 상임위가 외통인데 외통이 법안인도 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다음날 외통위에 바로 회부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4일날 상정됐고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됐던 이런 법인데요. 밤에 중간에 이제 이거를 중단시키고 14일날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포했고 아직 이게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부터 공포까지 보면은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정말 놀랍게 빠른 처리였는데요. 제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정의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등의 살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여기 참 되게 재미있는데 저기 밑줄친 부분을 유념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단, 물품, 광고선 점물, 인쇄물, 보조기업 장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유익을 말한다고 해서 전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포함되는 것들을 다 말하게 되면 어떤 물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재산상의 이익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떠한 물품이나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전단. 그 다음에 살포를 보게 되면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법의 13조 20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규칙을 가진에게 대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 단순히 제3국을 거친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해서 요시킨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치는 부분을 쭉 따라서 읽어보면 결국은 북한으로의 이동 또는 단순히 아마도 이건 단순히 제3국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중국을 말할 겁니다. 거치는 이동을 살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살포의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동을 시키거나 차로 이동하거나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들고 나가거나 이게 전부 다 살포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단순히 중국을 거쳐서 가기만 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 들고만 나가도 이게 지금 살포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법을 해석할 때는 문헌,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연역,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으로 구체해야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연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희는 전단 등과 살포는 우리 건전한 상식과 형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고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예측할 수도 없고 이게 집행기관 통일부 장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통일부 장관이 승인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의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고 저희 보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는 네, 구속요건을 이루는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뭐 등, 뭐뭐뭐 그 밖에, 단순히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해석의 기준점을 찾을 수 없고 적용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처벌하고자 하는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결정할 수가 없다는 헌재 결정에 비춰볼 때 재형법정주의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가해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목적의 정당성. 이것은 입법 목적으로 내세운 소위 접경지 주민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심각한 위험의 방지는 그 위해나 위험을 야기하는 외부의 군사 공격이나 위협에 대해서 국가 적절한 방법, 다시 말하면 뭐 군사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대북 교섭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직접 방어하거나 제기할 것이지 전단 등의 살포가 그러한 외부의 군사 공격이나 등의 동기나 빌미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표현행 자체에서 곧바로 그런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표현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접경지 주민의 생명신체의 위험이나 위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단의 적합성.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서는 뭐 손해배상이나 그런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하면 충분하지 그에 대해서 곧바로 그것보다 다른 엄중한 형사처벌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수단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 취소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덜 제한적인 선택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도 포괄적이고 그 대상도 포괄적이며 과정도 포괄적이고 행위 자체도 포괄적이어서 도대체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무엇인가를 하기만 하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은 결국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법익 균형성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위해나 위협의 발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접경지 주민의 생명신체 위해나 위험은 여전히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전히 외부의 군사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익이 명백하게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위해나 위험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단 등의 살포라는 표현행위와 국민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심각한 위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끝으로 사전허가나 검내리 금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북교류협력법 13조 20주에 따라서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는 이 규정을 이번에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서 그대로 따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게 되면 전단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전단 물품을 살포, 즉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는 경우에는 안고 전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현의 보호 대상인 전단, 광고전전물, 인쇄물, 보조기업장치 등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배부, 즉 표현할 수가 없고 이를 위반해서 배부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 배부 여부는 오로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를 하는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히 두 개의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5.18 민주운동의 가치라든지 남북관계의 발전의 중요성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 가치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목표로 하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정치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도 안 될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